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국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는 일단 일주일 뒤로 연기됐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적용하기에는 지금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새 거리두기를 하루 앞두고 새로운 확진자가 2달 만에 가장 많이 나온 건데요. 일단 일주일 동안 지금의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확산세를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희영 기자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 거리두기 체계를 다음 주 7일까지 일주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아래 오늘 오후 잇따라 회의를 열고 유예를 전격 결정한 겁니다. 일부 구청장님들은 3단계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현 상황이 더 확산되기 전에 위기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중대본과 함께 대응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현행대로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되고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도 밤 10시 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거리두기 시행 불과 8시간을 앞두고 유예를 결정한 건 수도권의 코로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94명으로 68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 중 수도권에서 확진자의 83%가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은 375명으로 올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의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465명으로 새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500명에 가깝고 서울은 이미 3단계 기준을 넘은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유행이 커져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신속하게 단계 조정에 착수할 것입니다. 수도권 주민들, 특히 청장년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지자체들과 함께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서울은 하루 확진자 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영어 학원의 원어민 강사들한테서 시작한 집단 감염이 계속 번지는 것도 이 확산세를 키우고 있는데 특히 이들 중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돼 더 확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박연수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원어민 강사들의 서울 홍대 주점 모임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확진자가 213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홍대 주점에서 4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원어민 강사들이 일하는 경기도 성남과 부천 등 학원 6곳에서 168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확진자들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9명에게서 검출됐습니다. 역학적으로 관련된 확진자 213명 모두가 사실상 델타 변이 감염자일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또 근처에 확진자들이 다녀간 주점이 7곳이나 더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지난 4월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168명의 감염자가 나왔는데 이보다 많은 감염자가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의 2.7배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영어학원 관련 집단 감염에서도 엿새 만에 확진자가 8배 이상 늘어났는데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의 영향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이들과 다르게 확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다녀간 홍대 주점 8곳과 학원들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 밤부터 새로운 풍경을 시작한다는 게 시민도 상인도 부담이었을 겁니다. 물론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거리를 연결해서 시민들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김아연 기자. 네, 신촌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이곳 식당과 노래방들은 내일부터 손님을 6명까지 받을 수 있고 영업시간도 연장된다며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오후에 수도권 지자체들이 새 거리두기 적용을 일주일간 연기하자 아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반면 시민들은 델타 변이의 확산도 우려되고 또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새 거리두기를 당장 적용하기보다는 연기하는 게 맞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12시까지 한다고 해서 그냥 재료들도 많이 준비해놓고 했는데 또
종전처럼 10시까지 한다니까 좀 아쉽고. 지금 그냥 풀어버린다는 게, 안 그래도 지금도 이제 사실 거리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활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네, 이렇게 수도권은 일주일 연기되지만 비수도권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내일부터 예정대로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됩니다. 부산과 대구 등 12개 시도는 앞으로 2주간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 뒤 이후로는 인원 제한을 없애고 제주는 6명까지, 그리고 충남은 첫날부터 인원 제한을 없앴습니다.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집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내일부터 백신 1회 이상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실외라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마스크를 모두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거리에서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사기죄로 옥중에 있는 사업가 김모 씨가 현직 부장검사한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다른 분야, 다른 인물로 번지고 있습니다. 또 누가 어떤 의혹을 받는지에 앞서 MBC의 단독 보도부터 전해드립니다. 경찰한테 검사실을 압수수색당한 이모 부장검사, 사업가 김 씨한테서 직접 현금을 받은 건 물론이고 아이들 학원비까지 대납시켰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이 부장검사의 집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먼저 신재영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 남부지검 소속이던 이모 부장검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3일 경찰청 개청 30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검사의 검찰청 집무실과 신체를 압수수색하면서 함께 이루어진 강제 수사입니다. 경찰은 이 부장검사가 경북 포항 지역 수상 관련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최소 500~6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업가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9년 말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이 부장검사에게 명품 시계와 고가의 식품 등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부장검사 자녀의 학원비까지 대신 내주기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뒷받침해줄 장부 내역과 계좌 내역 등 구체적인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 초유 현직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엔 이 기록이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검토한 남부지검 관계자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이 부장검사의 범죄 혐의는 압수수색 이틀 뒤 단행된 유례없는 강등 인사의 배경이 됐다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사업가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6월 포항지청에 부임해 사업가 김 씨를 알게 된 뒤 다른 지인들과도 함께 어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돈의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가 성매매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조 전 장관 부녀가 등장하는 사파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조 전 장관 측은 공적 매체에서 함부로 인격을 침해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높은 금액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사파 파문 직후부터 조국 전 장관은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인두껍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조선일보사와 담당 기자, 편집 책임자가 자신과 딸에게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오늘 법원에 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폐륜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소장이 접수된 오늘자 지면에서 조선일보는 한 개 면을 털어 다시 사과했습니다.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 경위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란 것도 내놨습니다. 이미 예고됐던 소송 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해외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같은 사파를 사용한 미국 LA 조선일보를 상대로도 현지 법원에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딸 조민 씨 때문에 피부과 전공의 정원을 늘렸다고 올해 1월 허위 보도한 미주 중앙일보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 제소를 검토 중입니다. 문제의 기사는 최근 조선일보의 사파 논란 이후 온라인에서 삭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선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1억 달러, 우리 돈 1,000억 원이 넘는 소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현직 여성 해양 경찰관이 동료의 괴롭힘과 과거에 겪었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지만 해경 조직은 축소와 은폐에만 급급하다면서 외부 기관이 조사에 나서달라며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년째 해경에 근무하고 있는 A씨. 올해 2월 처음 해경 본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근무 첫날부터 직급이 같은 남성 동료 B씨가 업무가 미숙하다며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근무 10년째 얼마나 날로 먹었길래 일단 중소 업무 하나 못 차고 나와서 피떡 싸고 있는데 일어서가지고 다른 장소로 피했어요. 너무 모멸감에.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게 A씨의 말입니다. 후임으로 왔다고 갈굼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느낌엔 갈굼이었거든요. 근데 후임 다르듯이. 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A씨는 해경 측에 문제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상사들의 반응은 오히려 피해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떠나라는 권유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누군지 다 알게 되고 뒷부분이 좀 그렇게 평탄치는 않을 것 같아. 대신 육아휴직은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체 해경 중 여성의 비율은 고작 10%로 고충을 털어놓을 것도 마땅치 않은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A씨는 순경 시절 당한 성폭력 피해의 상처까지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회식 때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다음 날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돌아온 건 가해자를 향한 욕 한마디뿐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내가 회사로부터 도움받지 못했던 직장 내 성폭력 묻히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 16년 동안 안 날로 먹었어요. 해경은 처음엔 해줄 게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픔을 얘기를 하니까 그 아픔을 이제 우리가 같이 공감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그 정도의 사안이라고 본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는 뭐 분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사실 그런 제도 자체가 좀 없긴 하고. 하지만 해경은 A씨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동료 B씨를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뒤늦게 감찰에 착수해 B씨를 곧바로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이후 조직적인 은폐 방치, 그러다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정리하게 만든 사건. 공군 본부의 군사경찰이 피해자의 죽음을 단순 변사로 처리하고 성폭력 사건이라는 걸 숨기려 했다는 증거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피해자의 죽음에 유족들이 특이한 반응이 없다는 악의적인 허위 보고도 담겨 있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공군 군사경찰단이 공군 참모총장, 즉 공군 본부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숨진 이중사가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보고 문서에는 이중사의 이름과 나이, 임관 일자 등만 적고 성폭력 피해자라는 점을 고의로 누락시켰습니다. 공군 내부용과 외부 국방부용 보고가 다른 대목은 또 있습니다. 공군 보고에는 유가족 반응이라는 별도 소제목 아래 유족들이 일부 부대원들이 딸에게 강제추행 가해자 선처를 요구해 힘들어했다면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강제추행 비호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조치 사항도 담겼습니다. 저 서산의 사건과 여기에 있는 이 사건은 별개가 아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니 붙여서 해달라. 하지만 국방부 보고 문서에서 유가족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달라며 애통해 한다면서도 그 외 특이 반응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물론 2차 가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수사 요구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든 공군 안에서 뭔가 하려고 딱 펜스 친 거예요. 예, 저기는 알려지면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이런 걸 은폐라고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이미 지난 4일 압수수색으로 이 문건들을 확보해놓고도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군 군사경찰이 중요 사실을 누락한 채 보고한 사실을 파악해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고재민 기자입니다. 토지주택공사 LH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만약 장애인이 들어와서 살 경우엔 그에 맞게 집을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임대주택에 들어간 한 중증장애인이 화장실조차 제대로 갈 수 없는 집에 살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휠체어 한 대가 한 평 남짓한 화장실 안으로 좀처럼 들어서질 못합니다. 문턱을 넘으려고 1분 가까이 계속 오가다가 겨우 자리 잡고 변기 뚜껑에 손을 뻗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몇 번 가기도 하거든요. 제가 들어가다가 오죽하면 바지도 내리기 전에 볼일을 보고 수치스럽고. 화장실 문폭은 68cm, 휠체어의 뒷바퀴 너비는 69.5cm.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 앞바퀴만 겨우 밀어넣은 채 몸을 던지다시피 변기로 건너타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화장실에 입구가 팍 걸려가지고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 이 집은 지체장애 1급 이경희 씨가 약 2년 전 입주한 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9cm 높이의 화장실 문턱처럼 집안 곳곳이 이 씨의 일상을 가로막았습니다. 집 밖을 나갈 땐 후진이 필수. 현관 양옆의 벽 때문에 외출형 휠체어의 방향을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겨우 들어오고 한 사람도 더 못 들어와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휠체어를 세워야 되는데. 부엌 살림도 높아 다치기 일쑤입니다. 허벅지 기름도 튀어서 쏟을 때도 있고 팔도 막 기름이 흘러가지고 응급실에 간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이 임대주택의 모집 공고. 지체장애인이 신청하면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씨는 이 말을 믿고 LH에 전화했지만 답변은 뜻밖에도 안 된다였습니다. 화장실 공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싱크대는 낮춰봐야 10cm 수준이라 별 도움이 안 될 거란 이유를 댔습니다. 참다 못한 이 씨, 지방자치단체 도움을 받아 직접 공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하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 씨에겐 사실상 집을 고치지 말라는 말로 들렸다고 합니다. 못 하나를 박아도 다 복구해놔야지 안 그러면 보증금에서 다 빼요. 그러면 저는 그 복구는 할 수 없잖아요. 장애인 편의를 고려해 지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봤습니다. 화장실에는 장벽 같았던 9cm 문턱을 없애고 쉽게 열리는 미닫이 문을 설치했고 세면대를 치우고 변기 위치도 조정했습니다. 경사로로 만들어진 현관 역시 휠체어를 돌릴 공간이 충분합니다. 부엌 싱크대도 아래 빈 공간을 뚫어 휠체어를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걷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앞이 막혀져 있으면 제가 못 들어가거든요. 이 씨는 장애인이라고 집조차 장애물이 돼선 안 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도 자기 집인데 혼자 화장실이나 주방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건 차별이라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 임대주택인 만큼 장애인 시설을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애시당초 공사가 어려운 거였다면 입주 공고에 미리 제대로 알렸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권고가 나온 지 1년이 다 돼서야 LH는 집을 고쳐주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진정을 제기한 이 씨 한 사람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가구도 장애인 가구도 같이 좀 고려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것까지는 그냥 얼럭뚱땅 넘겨버리더라고요.
화장실조차 가기 어렵다며 매년 LH에 호소하는 장애인은 340여 가구. LH는 이들에 대한 대책은 고민해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맨날 울부짖고 화를 내야지만 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바로 간다 고재민입니다.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려고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당시 백운규 산자부 장관, 당시 청와대 담당 비서관, 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원전을 폐쇄했다는 건데요. 이재욱 기자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가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지시하라고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함께 기소된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은 한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사회를 속여 백 전 장관의 가동 중단 지시를 관철시켰다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업무방해와 함께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배임죄는 임무를 벗어난 일로 남에게 손해를 끼쳐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줘야 성립됩니다. 이 대목에서 대검찰청과 대전지검 수사팀은 최근까지도 이견을 보이는 걸로 전해집니다. 수사팀은 백운규 전 장관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시켜 원전 가동을 중단해 한수원에 손해를 끼쳤다며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검을 비롯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소 무리한 적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전 폐쇄로 이익을 얻은 사람이 불확실한 만큼 배임죄 구성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 2월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을 때도 배임 교사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 심의를 열어 백운규 전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도 기소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배임죄가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한전 주주 등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담당 부처 장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처리된 사안임에도 이를 문제 삼아 기소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 내일이면 일본이 반도체 필수 소재들의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꼭 2년이 됩니다. 지난 2년 사이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19 같은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일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これ国と国との約束なんです。この約束を違えられ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のかというとですね。 2년 전 아베 정권이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노렸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지만 곧바로 아예 국산화해보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 반도체에 쓰는 불화수소. 국내 기업이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43%에서 14%로 뚝 떨어졌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의존도는 93%에서 85%로 줄었습니다. 지금도 기술 개발 중입니다. 디스플레이에 쓰는 불화 폴리이미드 역시 의존도가 44%에서 40%로 줄었고 생산 기술과 설비도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이 대기업들이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 일본 수출 규제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전혀 안 가졌을 겁니다. 아예 일본에 역수출하는 품목도 등장했습니다. 전기차에 쓰는 전해질 첨가제. 배터리의 핵심 물질이라 마법의 가루라고 불립니다. 국내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국내 배터리 3산 물론 거꾸로 일본에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웬만한 이제 자동차 브랜드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선두 업체였던 미쓰비치의 업체에도 저희 제품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한국 산업의 약점을 노렸던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자, 그런데 올 들어 대일본 무역 적자는 오히려 크게 늘어났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면 일본 의존도도 함께 커지는 산업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건데요.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19로 국제 무역 질서는 더 불안정해졌는데 어떻게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지 이어서 오혜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5월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초호황입니다. 하지만 그늘이 있습니다. 대일본 무역 적자도 함께 늘어난 겁니다. 올 들어 5월까지 대일 무역 적자는 100억 달러, 작년보다 30%나 늘었습니다. 그중 64억 달러가 소재와 부품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재 부품 성격 자체가 하루아침에 공급선을 바꾸거나 경쟁력을 역전을 시켜서 내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성격의 산업 부문이 아니에요. 세계 경제는 각자 잘하는 걸 나눠서 하는 분업 구조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애플 아이폰은 한국의 카메라 모듈, 일본의 이미지 센서, 미국의 프로세서를 모아 중국에서 조립합니다. 하지만 지난 2년 사이 이 분업 구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소재와 부품 공급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시대. 세계 각국은 각자 살 길을 찾아 이합 집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두고 지금 미중이 굉장히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이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2차 경제 제재를 부과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중간재 해외 의존도는 55%,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보다 높습니다. 의존도를 낮추려면 자체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재와 부품 기업의 80%가 중소기업입니다. 연구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인재들은 중소기업을 아예 안 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예 애초에 좀 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런 중소기업들은 정부와 대기업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길게 보면 그게 결국 대기업들도 살 길이라는 겁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마스크를 벗던 나라들이 델타 변이에 기습을 당하는 상황에서 싱가포르가 일상으로 복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봉쇄를 풀고 앞으로 확진자 수도 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면서 함께 살아가겠다는 역발상을 실행에 옮긴 건데요.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초 싱가포르의 한 식당.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사람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싱가포르 정부가 식당은 포장만 허용하고 기업들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People are keeping their booking but reducing the size of their party. 그런데 지난달 31일 싱가포르 정부가 돌연 모든 봉쇄 조치를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중증과 사망했을 경우에만 집계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제로를 목표로 초강도 방역 조치를 취해왔던 기존의 지침에서 급선회한 겁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방침을 바꾼 건 신종 변이가 계속 출현하는 상황에서 코로나와 지금의 방식으로 싸우는 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불가능한 퇴치에 매달리기보다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며 일상으로 복귀하겠다는 겁니다. I do not expect COVID-19 to disappear. It will remain with humankind. We'll have to learn to carry on with our lives, even with a virus in our midst. 무엇보다 싱가포르가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높은 백신 접종률 덕입니다. 지난 19일 기준 싱가포르의 인구 절반 이상이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았고 약 36%는 2차까지 접종을 마쳤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인구 3분의 2가 1차 접종을, 8월 초엔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영국 등 싱가포르보다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이 최근 확산하는 델타 변이로 방역 수준을 강화한 걸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치인 건 분명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와의 공존을 위해 중증에 이르지 않는 치료법을 찾는 데 집중하고 더 많은 백신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또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위생 수칙은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공소장 편집본의 유출 파문을 계기로 검찰이 내부 전산망 기능을 개편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사실을 그동안은 누구나 즉시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3개월 뒤부터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그런데 공소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드러난 이른바 공소장 편집본이 기소 하루 만에 유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고검장의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청와대와 검찰 전현직 관계자들의 연루 의혹까지 언론에 무차별 보도된 겁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즉시 대검찰청에 공소장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 수사팀이 아닌 제3의 검사가 공소 내용을 복사해 외부에 빼돌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기관들이 공유하는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킥스에서 기소 다음 날 0시부터 누구나 공소장을 내려받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대검찰청은 최근 킥스의 기능을 일부 개편했습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고 3개월이 지난 뒤에만 공소 사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전에 공소 사실을 열람하려면 해당 수사팀에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대검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내부망 검색 기능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부 조사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소 이후 언론의 첫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킥스에서 공소장을 검색한 검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유출자로 의심되는 평검사와 부장검사가 10명에서 20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역시 대검의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풍력발전소는 바다 위에도 세워지죠. 그런데 이게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부산 경남 지역 바다에 이런 식으로 풍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데 어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통영의 욕지도 앞바다. 통영항과 삼천포항에서 달려온 어선 450여 척이 바다 위에 모여 줄지어 섰습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최고의 어장, 멸치와 고등어, 갈치가 많이 잡히는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며 해상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욕지 부원이 생산의 70%를 조업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이 여기 들어서면 전부 다 도태될 것입니다. 어민 2천여 명이 바다 위에서 단체 행동에 나선 건 해상 풍력 발전 시설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의도 50배가 넘는 면적에 대규모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어업활동에 치명적이라는 게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이곳뿐이 아닙니다.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앞바다에 풍력발전기 9기를 세우겠다는 계획이 나오자 주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육지 바로 앞에 발전기가 들어서면 경관도 해치고 주민 건강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구청장 허가만 받으면 바로 착공입니다. 해운대 주민 모두 깜깜이로 이런 어처구니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 다대포 앞바다의 풍력 발전소도 같은 이유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예정지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풍력 발전소의 경우 가장 많이 쓰는 5메가와트급 발전기 20개를 세워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근 주민이 받는 소음 등의 피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우려된다, 사업자는 문제 없다며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조금 더 늘려서 100메가와트 이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풍력발전소는 모두 547곳, 강원도 산맥과 경남, 전남 해안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중 91%가 100메가와트 미만으로 환경 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더욱이 국회에선 대규모 풍력발전소도 환경 영향 평가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꼭 필요하고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해롭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 전환을
정부는 2050년까지 제주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지금처럼 건립 속도에만 집중한다면 주민과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어제 울산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들이 가까스로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탈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화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던 29살 노명래 소방사가 안타깝게도 오늘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쿠팡 화재 현장에서 고 김동식 대장이 숨진 지 불과 10여일 만에 또 한 명의 구조대원을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저희가 어제 화재 당시 영상을 입수했는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헌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문희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구조대원 5명은 또다시 불이 난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잠시 뒤 3층 미용실에서 헤어스프레이 통이 폭발한 듯 불길은 다시 거세졌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몸을 반쯤 내민 구조대원들이 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1층에 있던 동료들은 연신 물을 쏘며 뛰어내리라 다급히 손짓합니다. 서둘러 사다리를 펴고 바닥에는 에어매트를 깔았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농염. 구조대원 한 명이 먼저 몸을 던집니다. 3층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헬멧은 벗겨지고 온몸으로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한 명이 자의를 잡고 뛰어내립니다. 작은 간판을 딛고 충격을 줄이고 등으로 떨어집니다. 매트 끝자락으로 떨어지자 다른 구조대원이 간신히 잡아줍니다. 이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남아있는 구조대원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던집니다. 구조대원들은 아직 건물에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공포스런 불길, 뜨거운 열기에 화상을 입고 바로 앞도 구분할 수 없는 순간에도 시민을 구하고자 했던 구조대원들. 여기에는 29살 노명래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임용된 지 이제 1년 6개월. 노 소방관은 등과 팔에 중상인 2도 화상을 입은 채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곧바로 부산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시작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을 넉 달 뒤로 미뤄야 했던 아내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으로 지난해 특채로 임용된 막내 노 소방관은 1년 반 동안 크고 작은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고된 훈련이나 출동에도 마다하지 않고 항상 적극적으로 퇴근하고서도 혼자 더 훌륭한 구조대원이 되고 싶어서 꿈을 다 펼치기도 전에 맞은 그의 죽음에 동료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노 소방관의 영결식을 지원하고 1계급 특진을 추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40대 아버지가 자신의 세 아들을 골프채로 수십 차례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지인이 신고를 한 건데요. 아이들은 과거에도 자주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9살 A군이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아이 몸에 멍자국이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다름 아닌 46살 아버지였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지난 24일 오후 6시쯤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A군의 엉덩이 등을 20차례 넘게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치아 교정기를 잃어버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엉덩이에 희멍이 있는 거 정신적으로 얼마큼 뭐가 있고 이런 내용은 추가로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 집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적은 없었지만 경찰은 아버지의 골프채 폭행은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각 12살과 11살인 A군의 형들도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사에서 아버지의 골프채 폭행이 자주 있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삼형제는 2018년 이유도 모른 채 골프채로 머리와 엉덩이 등을 맞았고 지난해 초 물건을 망가뜨렸다며 80차례 이상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온 삼형제는 현재는 아동보호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형제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아버지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낮 기온 49.5도, 북미 지역이 이번에는 폭염에 끓고 있습니다. 열사병에 사망자가 늘고 있고 전차가 멈추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아스팔트가 폭염에 녹아내리면서 시내 곳곳의 인도와 도로가 부풀어 오르거나 끊어졌습니다. 전차의 전선 피복도 녹아내려 운행이 멈췄습니다. 이맘때 한낮 기온이 평균 20도 중반인 북미 서부 지역이 올해는 펄펄 끓고 있습니다. We've basically been consuming gallons of water the whole time. 캐나다 리턴 지역의 최고 기온은 49.5도, 46.7도에서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폭염이 시작된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230여 명이 숨졌습니다.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사망자가 나온 건데 열사병 등 폭염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Have municipal programs in place to protect people, calling on them to come to cooling centers. 미국도 폭염으로 비상입니다. 생수는 이미 동이나 대형마트 진열대에서 자취를 감췄고 에어컨 수요도 서너 배 급증했습니다. We went to Target, we went to Lowe's, everywhere we went it was sold out. So we only had one little box fan in our apartment and it was way too hot. 폭염의 원인은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지붕처럼 공기 흐름을 막은 고기압 탓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It's almost like a pressure cooker effect. You know, you've got very, very, very high heat.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폭염은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고 미국의 폭염 지속일수는 1960년대 연간 20여일에서 2010년대 60여일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With climate change, you get much more intense downpours and much more intense drought. And in the West, they are in a mega drought of more than 20 years.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 지구 온난화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더 심각한 폭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한창 꿀을 따야 할 벌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옆 골프장이 하루 전날 나무에 농약을 뿌렸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평소에도 골프공이 집까지 날아왔다면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 회룡마을의 한 양봉장. 벌통 주변 바닥이 죽은 벌들로 새까맣게 뒤덮였습니다. 꽃가루와 꿀을 따서 나르는 벌은 거의 보이지 않고 곳곳에서 죽은 벌들만 발견됩니다. 양봉장에 올라오니까 벌들이 계속 죽어 나와서 오후 되니까 벌들이 벌통 앞에 새까맣게 죽어요. 그나마 살아있는 벌들도 맥을 못 춥니다. 휘청대며 기어다니고 바닥에 뒤집힌 채 허우적대는 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양봉장에는 약 300만 마리의 벌을 키웠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죽어버렸고 이렇게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벌이 떼죽음 당하기 하루 전 인근 골프장에서 소나무 재선충 제거 작업을 위해 농약을 뿌렸는데 이게 양봉장까지 날아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양봉장과 골프장과의 거리는 10m도 채 안 됩니다. 자식같이 애지중지 키웠던 벌들이 하루아침에 죽으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도 크지만은 잠을 못 잡니다. 골프장 측은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꿀벌 키우는지 잘 몰랐나 봐요. 저희가 약을 쳐가지고 어떤 피해가 갔다고 확인이 되면 골프장에서 아마 저기를 해야겠죠. 보상을 해줘야겠죠. 하지만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골프공이 집 마당까지 날아왔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벌을 죽이려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결국 피해 주민이 직접 증거를 찾아야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자,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부패 사건 연루된 1호 대변인 윤석열은 알았나 몰랐나인데요. 사업가 김모 씨가 금품 로비를 한 대상들이 점점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첫 대변인도 입건이 됐어요.
네, 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수산업자 김모 씨가 현직 부장검사와 전현직 언론인들한테 금품을 줬다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윤석열 캠프의 이동훈 전 대변인이 포함이 된 겁니다. 네. 김 씨는 유력 인사들과의 인맥을 자랑하면서 100억 원대의 투자금을 모아서 가로챘는데요. 경찰은 이동훈 전 대변인이 김 씨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변인은 김 씨가 한 체육단체 회장에 취임할 때 참석도 했었고요. 김 씨한테 야당 의원들도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잖아도 이제 선임되고서 열흘 만에 사퇴한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논설위원이 조선일보를 그만두고 바로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 된 게 지난 10일이었는데요. 네. 대변인을 맡았던 이유 먼저 들어보시죠. 총장님을 통해서 상식과 공정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식과 공정의 나라를 만들겠다던 이동훈 대변인은 바로 열흘 뒤였는데요. 갑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 그러면서 대변인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당을 둘러싼 입장 차이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만 난무했었고요. 왜 이렇게 빨리 사퇴하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서야 비밀이 풀린 겁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들으려고 이 전 대변인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나중에 설명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퇴할 당시에 이동훈 전 대변인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거를 윤 전 총장은 알았을까요? 네, 일단 윤석열 캠프의 공식 입장은 몰랐다는 겁니다. 사퇴 당일에는 건강 등의 사유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어제는 사퇴 사유와 관련해 보도 내용, 그러니까 경찰 수사 사실을 윤석열 캠프에서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를 방문한 윤 전 총장도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양해를 했습니다. 사퇴 전에 모르셨단 말씀이세요? 사퇴하실 때요? 그럼 이동훈 대변인이 그 사실 혹시 말씀드렸나요? 네, 이 전 대변인이 말한 개인적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윤 전 총장이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제 부패한 정권 심판하겠다 이렇게 외쳤는데 정작 이제 본인의 첫 대변인이 부패 사건에 어쨌든 연루가 됐으니까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윤 전 총장 본인이 평소에 강조하는 말이 있어서 더 그럴 텐데요. 어제 기자회견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 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부패 사건에 연루된 인사를 첫 대변인에 기용했으니 난처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윤 전 총장은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글쎄 본인의 신상에 관한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 개인의 문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네.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윤 전 총장의 입장 표명이 미흡하다, 당장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감싸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국민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한 사람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 무작정 몰랐다는 말로 넘어가는 것은 부족합니다. 유력 대권 주자의 인사 문제는 주요한 지도자의 덕목으로 일컬어집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길 촉구합니다.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정치부 기자로서 활동한 이동훈 대변인을 선택을 한 것이고요. 일하는 기간이 잠깐이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그만뒀기 때문에 그런 건 저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네, 부패 척결을 외친 윤 전 총장이 앞으로 얼마나 깨끗한 사람들을 기용할 것인지 앞으로 또 하나의 검증 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선수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용기를 낸 피해자들과 싸늘한 여론에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흥국생명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사과 대신 고소를 당한 피해자들이 MBC와 직접 인터뷰에 나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팬들의 트럭 시위 등 여론까지 등을 돌리자 선수 등록 마감일인 오늘 쌍둥이 자매의 보유권을 포기했습니다. 흥국생명은 구단주 명의의 입장문에서 팬들에게 실망을 끼친 데 사과드린다며 반성과 사과, 원만한 화해를 기대했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선수로서 활동도 어렵다고 판단해 등록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겐 복귀 추진 자체가 상처였습니다. 물론 흥국은 그 여론 때문에 등록을 안 해준 것 같긴 하고 더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절대 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쌍둥이 자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피해자들은 지난주에 이어 내일도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막 숨이 막히더라고요. 내일 또 무슨 조사를 받을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뭐. 이재영, 이다영 측 법률 대리인은 MBC 보도를 통한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타격을 크게 받았다며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이제 자유신분으로 다른 구단과도 계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영입에 나설 구단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 최종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와일드카드엔 황의조와 김민재, 권창훈 선수가 뽑혔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으로 가는 최종 관문을 뚫은 18명의 선수들. 자카르타 금메달을 함께한 황의조와 탈아시아급 중앙수비수 김민재, 멀티플레이어 권창훈이 예상대로 와일드카드로 선발됐습니다. 책임감이 더 느껴지는 최종 명단이었던 것 같고 많은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재는 이적 문제로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반드시 필요해 일단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타 구단으로 이적하는 관계에 있어서 협상 루트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은 꼭 찾도록 하려고. 병역 혜택 고려 없이 경쟁력만 봤다는 김 감독은 이강인 등 프리킥이 강한 선수들을 앞세워 세트피스 득점 루트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이번에 준비할 거는 세트피스입니다. 손흥민 왼발 저리들을 어떻게 하려고 보시다가 이번 훈련의 주 포인트라고. 모레 다시 소집되는 대표팀은 두 차례 국내 평가전을 치른 뒤 오는 17일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저는 우리 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고칠 준비가 돼 있다. 사고 한번 시작.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프로야구 롯데 이대호 선수의 시원한 말로 홈런입니다. 동생뻘인 최연 감독 대행이 더 좋아하는 것 같죠? 수요일 밤 스포츠뉴스였습니다. 오늘도 기습 소나기가 내려서 적잖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7월의 첫날인 내일부터는 소나기가 조금씩 약해집니다. 지역도 확연하게 줄어들 텐데요. 내일 소나기는 강원 내륙과 경기 동부에서만 가능성이 있겠고요. 다만 소나기가 오는 동안에는 시간당 30mm씩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또 금요일인 모레는 장마전선도 북상을 해서요. 제주도에 첫 장맛비를 뿌릴 전망인데요. 그 사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늘 전남 담양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가 불어오는 데다가 낮 동안은 강한 햇살이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내일 담양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서울도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이 특보는 내일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에 서쪽 내륙까지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출근길 대부분 지방에서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등 대부분 지방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새벽에 전남에 또 낮 동안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30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